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육군 제구보병사단 면회실. 박철민 상사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의 떡 벌어진 어깨와 험악한 인상은 가뜩이나 주눅든 김민준 이병의 고개를 더욱더 바닥으로 처박히게 만들었다. 민준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이 차가운 리놀륨 바닥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이곳의 냉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방문객들은 애써 이쪽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들의 불안한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전투화에 먼지가 앉은 게 그게 군인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증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 박 상사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지휘봉이 민준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그 힘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다. 사실 민준의 전투화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닦은 결과였다. 하지만 박 상사에게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유독 약해 보이는 민준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것뿐이었다. 내 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의 군기가 빠지는 거야. 알아들어? 대답 안 해.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군부대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녀린 체구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한 송이 들꽃처럼 이질적이었다. 여성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 박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녀의 차분하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작은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 상사는 자신의 연설 중간에 끼어든 이 불청객이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작고 마른 몸, 화장기 없는 얼굴, 어디 하나 위협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실례합니다. 제가 김민준 이병의 보호자인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 목소리는 박 상사의 고함으로 가득 찼던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다. 민준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이모. 박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보호자 아줌마, 여긴 군대입니다. 유치원이 아니라고. 당신 같은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카 교육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요. 이따위 정신 상태로 군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그의 말에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여성은 그저 보호받거나 혹은 무시해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그의 삐뚤어진 신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여성이 당연히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그녀는 그저 민준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박 상사 같은 인물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지금은 휴가 중인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육군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사님, 지은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박 상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일개 민간인 여자. 그것도 아주머니뻘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규정을 들먹이며 반박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네가 군 규정을 알아 웃기지 마. 어디서 되먹지 않게 군인한테 말대꾸야.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여기 무단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수상한데 이거. 박 상사는 화제를 돌려 그녀를 간첩이나 불순분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약한 여자가 군부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라는 억지 논리였다. 그는 이것이 상대를 위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박 상사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잠시만 뒤로 가 있어. 이모가 이분과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구나. 민준은 불안한 눈으로 지은과 박 상사를 번갈아 보았지만 이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역할 수 없었다. 그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박 상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지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랑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내 부하 교육하는데 끼어든 거나 사과하시지. 아니면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군법에 따라 처리해 버릴 테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군법이라는 단어는 주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간인에게 군법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은 박 상사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를 말리지는 못했다. 이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박 상사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상사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인에 대한 협박입니다. 또한 제 조카에 대한 당신의 언어폭력과 모욕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가혹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은의 입에서 군형법 조항이 정확하게 흘러나오자 박 상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단순한 방문객인 줄 알았던 여자가 군법 조항까지 줄줄 꿰고 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 건드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어디서 법 좀 주워들었나 본데. 군대는 그런 게 통하는 곳이 아니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지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말로는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박 상사의 이름표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그의 이름과 계급을 적기 시작했다. 상사 박철민, 소속, 제구보병사단 직할대. 그녀의 행동에 박 상사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저 여자가 지금 감히 자신의 신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뻗어 지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 여자가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순간이었다. 지은의 몸이 뒤로 밀려나는가 싶더니 그녀는 마치 무용수처럼 부드럽게 몸을 회전하며 박상사의 힘을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박상사는 자신의 손목이 잡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가녀린 여성이 건장한 상사의 손목을 잡고 있는 기묘한 대치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을 압도하는 것은 의외로 이지은 쪽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침묵이 박 상사의 분노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안나 박 상사가 팔을 비틀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지은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의 손목을 붙들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그는 당황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박 상사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연, 혹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박 상사는 그 눈빛 앞에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상관에게 손을 대다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이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박 상사는 혼란에 빠졌다. 상관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박철민 상사의 눈에 떠오른 경악과 불신, 그가 잡힌 손목에서 전해져 오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강렬한 압박감. 이 모든 것이 있기 불과 사흘 전. 이지은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온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끼는 군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휴가의 아침을 시작하곤 했다. 특수부대원에게 군장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K레이 기관 단총을 분해하고 기름칠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조립했다. 그 과정은 그녀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은 내 조카 김민준. 지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조카의 전화는 언제나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민준이구나. 훈련은 할만하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녀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조카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다.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과 불안을 예리한 지은이 놓칠 리 없었다. 네, 이모. 저는 잘 지내요. 지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가 괴롭히기라도 하는 거야?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강한 척했지만 결국 유일한 기댈 곳인 이모의 목소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민준이 떠올랐다.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장례식장에서도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했던 작고 여린 아이. 언니 부부의 유일한 혈육인 민주는 지은에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다. 민주는 본래 군인 체질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동물과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감수성 예민한 소년이었다. 그런 그가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지은은 내심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조카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민준아, 이모한테는 괜찮아. 무슨 일이든 말해도 돼. 말해봐. 어떤 놈이야. 지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결국 민주는 더듬거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박철민 상사라는 인물의 추악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상사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그는 민준이 고아라는 사실을 약점 삼아 수시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부모 없이 자란 놈이라 그런지 빠릿빠릿한 구석이 없다는 식의 폭언은 일상이었다. 그는 민준의 가녀린 체구를 보며 계집애 같다고 비웃기도 했다. 괴롭힘은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박 상사는 일부러 모두가 잠든 시간에 민준을 깨워 연병장을 수십 바퀴씩 돌게 하거나 자신의 전투화를 칫솔로 닦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다른 동료들이 민준을 도우려 하면 그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며 민준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며칠 전에는 훈련 중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민준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 순간 민준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모, 저 군 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이 오질 않아요.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지은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 톤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조카가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것은 단순히 조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대라는 조직 내부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의 문제였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간부가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 병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다. 민준아. 지은이 입을 열었다. 일단 알겠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행동하고 있어. 알았지? 네. 이모. 이모가 주말에 면회 갈게. 맛있는 거 많이 사들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줘. 할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에 민주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네. 이모,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끄는 지은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사냥을 앞둔 최상위 포식자의 섬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민 상사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박 상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이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는 약속대로 조카를 찾아왔다. 평범한 이모의 모습으로 어떠한 적에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는 박 상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나 변명할 여지를 단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다. 다시 현재 면회실 이지은의 손에 붙잡힌 박 상사의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다. 그는 고통과 당혹감에 찬 신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강철 클램프처럼 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오고 있었다. 이거 안 놔 이 미친 여자가. 그의 입에서 비명 같은 폭언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공포심을 증명할 뿐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박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미지의 여성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지은은 드디어 박 상사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놓는 동시에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완벽한 기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 상사는 자신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끼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목덜미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몸이 굳어버렸다. 지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경동맥을 정확히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힘을 주면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을 터였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사님. 지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박철민 상사의 귓가에 파고드는 이지은의 차가운 목소리, 목덜미를 짓누르는 엄지손가락의 압박은 금방이라도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듯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건장한 육군 상사인 자신이 민간인 복장을 한 가녀린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이 필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권위, 그리고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이 가진 폐쇄성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성을 적으로 규정해야만 했다. 너, 정체가 뭐야? 박 상사가 목이 졸리는 와중에도 악을 쓰며 외쳤다.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뭘 보고만 있어 이 여자가 군 간부를 공격하고 있다. 수상한 여자라고 당장 제압하지 않고 뭐해. 그의 고함에 몇몇 병사들이 주춤하며 앞으로 나서는 듯했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보았다. 박 상사가 먼저 여성을 밀치고 위협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눈빛과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지은은 박 상사의 발악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제압하고 있던 손을 풀고 가볍게 뒤로 밀어냈다. 박 상사는 두어 걸음 비틀거리다 겨우 균형을 잡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다. 지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간첩이라. 지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상사님, 궁지에 몰리면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터무니없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시는군요. 훌륭한 반면교사입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박 상사의 피해망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도로 훈련된 간첩의 심리전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은과 민준을 번갈아 가리키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놈이 이 간첩이랑 내통하고 있었던 거냐. 그래서 부대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고 했던 거였어.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였단 말이다. 그의 외침은 면회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다툼이 순식간에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되는 순간이었다. 간첩, 매국노와 같은 단어들이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김민준 이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아닙니다. 우리 이모는 간첩이 아닙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박상사의 광기 어린 외침에 묻혀버렸다. 박상사는 이제 민준에게로 타겟을 완전히 돌렸다. 그는 민준의 멱살을 잡아챌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내 놈이 지금 와서 발뺌을 해. 이 계집애 같은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당장 헌병대에 넘겨서 내 놈들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마. 헌병대라는 말에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대에서 간첩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군 생활, 아니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겁에 질려 이모를 바라보았다. 이모,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 순간 지은이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작은 등이 민준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 유지하던 냉소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서리보다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박상사를 한심한 인간으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할 적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조카 이름 올리지 마.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다. 박 상사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이 지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이지은은 천천히 박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죽음의 선고처럼 울렸다. 내 놈의 비열한 상상력으로 한 젊은 병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모독했어. 그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지. 그녀는 박 상사의 눈앞에 멈춰섰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런 쓰레기가 같은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군인의 수치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 상사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분노와 확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박 상사의 말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행동이 명백한 광기이자 월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민준과 박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박 상사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안중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의 침착한 손가락이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특수전사령부 작전처장입니다.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박 상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특수전사령부, 그것도 작전처장, 대한민국 육군에서 최정예 요원들을 지휘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설마 잘못 걸었겠지. 장난 전화일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지은의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충성. 대위 이지은입니다. 현재 제구보병사단 면회실. 코드명 화이트 타이거, 상황 발생. 목표는 육군 상사 박철민. 민간인 사찰 및 간첩 조작 혐의. 현 시간부로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령부 직속 감찰팀의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보고는 짧고 간결했으며 완벽한 군대 용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위 이지은, 화이트 타이거. 그 이름들이 박 상사의 뇌리를 강타했다. 전설로만 듣던 이름.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적들에게는 하얀 호랑이라는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성 지휘관. 박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공포와 절망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이지은 대위의 마지막 보고가 끝난 후 면회실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박 상사의 고함과 민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그 어떤 소리도 허락하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통화를 끊고 조용히 서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대위 이지은, 코드명 화이트 타이거. 그 단어들이 유령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다. 몇몇 군사 지식의 밝은 병사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화이트 타이거라는 코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대의 전설적인 팀 리더에게만 부여되는 칭호였다. 적진에 홀로 떨어져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인간 병기라 불리는 존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철민 상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거짓말. 그래. 이건 다 거짓말이야. 장난 전화겠지. 그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하려 했다. 저 작고 가녀린 여자가 그 전설의 화이트 타이거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초인적인 제압술, 총구를 마주한 것 같은 살기 어린 눈빛, 그리고 군법과 규정을 꿰뚫고 있던 지식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지금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윙, 윙. 그것은 부대 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앰뷸런스나 소방차의 사이렌이 아니었다.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옥죄는 날카롭고 위압적인 헌병특임대 SDT의 출동 사이렌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면회실 밖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드드득 하는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면회실 건물 앞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바깥을 내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은색 전술복에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 대원들이 군용 지프에서 신속하게 뛰어내려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냉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대규모 테러라도 발생한 듯한 삼엄한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성판이 달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이 부대의 지휘관인 김정수 대령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단추 하나라도 잘못 잠글세라 허둥지둥 복장을 바로잡으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쾅!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대령이 헌병대장과 함께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면서도 필사적으로 방 안을 훑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다급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이지은을 발견했다. 다음 순간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김정수 대령이 민간인 복장을 한 젊은 여성 앞에서 마치 신병처럼 각 잡힌 부동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더니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제구보 병사단장 대령 김정수. 이지은 대위님께 대하여 경례. 쩌렁쩌렁한 그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뒤흔들었다. 그는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경례에는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과 함께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는 전설에 대한 경외의 표시였다. 그 광경을 본 박철민 상사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이 사라졌다. 자신의 직속상관, 하늘처럼 여기던 사단장이 자신이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여자에게 깍듯이 경례를 하고 있었다. 대령이 대위에게, 그것도 대위님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며 군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박 상사에게 이 장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존재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의 차이가 아니었다. 일반 야전 부대와 국가 원수의 직속 명령을 받는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지은은 김 대령의 경례를 가벼운 목례로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대령님,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휘하 간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간첩 혐의를 조작하고 병사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는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김 대령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적인 인물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군 생활은 끝장날 위기였다. 지은은 더 이상 김 대령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대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저 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민간인 협박 및 상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관련자 전원은 즉시 격리 조치하고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하도록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특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의 대원이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박철민 상사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수갑이 박 상사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형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그를 따르던 2명의 병사 역시 겁에 질린 얼굴로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이지은은 마침내 내내 자신의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조카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살기 등등하던 그녀의 눈빛이 조카를 향하는 순간 아주 조금 부드럽게 누그러졌다. 박철민 상사와 그의 무리들이 헌병들의 손에 끌려 나가자 면회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헌병들은 남아있는 방문객들과 병사들을 조용히 통제하며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악과 흥분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이제 텅 빈 면회실에는 이지은과 김민준,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김정수 대령과 헌병대장만이 남아 있었다. 김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지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지은 대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부대에서 이런 끔찍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제 지휘 책임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운명이 눈앞의 젊은 여성, 장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김민준 이병은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사단 내에서 가장 편한 보직으로 옮겨주고 남은 군 생활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됐습니다. 대령님. 김 대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것이 제 조카에 대한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김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당연한 환경을 원했을 뿐입니다. 지은의 시선이 면회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박철민 같은 폐기물 수준의 인간이 버젓이 상사 계급장을 달고 병사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대의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휘관인 당신의 무능과 방관이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김 대령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헌병대장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구사단 내부 감찰이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감찰실에서 직접 담당할 겁니다. 김정수 대령님 또한 지휘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말은 사단장인 김 대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 상급 부대에서 직접 칼을 빼들겠다는 선언이었다. 김 대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음을 직감했다. 모든 군 관련 지시를 마친 이지은은 마침내 꽁꽁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조카 민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군 지휘관으로서의 냉혹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이모의 얼굴이 돌아왔다. 민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모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령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 그 사람이 어릴 적 자신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돌봐주던 다정한 이모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모. 아니, 저기, 대위. 님. 그의 어색한 호칭에 지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민준의 군복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는 하얗게 질린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민준아,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 한마디에, 그 따뜻한 손길에 민준이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지은은 우는 조카를 말없이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지금 민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조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그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민준이 조금 진정되자 지은은 그를 근처 의자에 앉혔다. 이제 괜찮아졌으면 이모한테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그것은 취조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조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유일한 가족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다. 민주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박철민 상사가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부조리와 가혹 행위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조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카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 부조리한 현실을 뿌리 뽑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지은이 조카를 다독이고 있는 동안 부대에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헌병대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 없이 강하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단 본부로 들어섰다. 그 차량들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나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차량들이 멈춰 서자 깔끔한 제복 차림의 장교 여러 명이 내렸다. 그들은 헌병 특임대와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겼다.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과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표정. 그들은 바로 국방부 직할이 아닌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사령관 직속의 감찰실 요원들이었다. 그들 중 선임으로 보이는 한 소령이 곧장 면회실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특전사 내에서도 가장 예리하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엘리트 감찰 장교였다. 그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빠르게 훑고는 망설임 없이 이지은 대위에게로 걸어가 완벽한 자세로 격리했다. 충성 특수전사령부 감찰실장 소령 강민혁 명받았습니다. 대위님. 그의 경례는 김정수 대령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김대령의 경례에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면 강소령의 경례에는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서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성이 단순한 대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화이트 타이거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례를 대신했다. 강소령. 수고 많군. 상황은 들었겠지. 네. 대위님. 이동 중에 모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저희 감찰실에서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구사단 지휘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민혁 소령이 이끄는 감찰팀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면회실을 즉시 사건 현장으로 규정하고 폴리스 라인을 쳤다. 내부 CCTV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목격자 전원의 신병을 확보해 진술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 꺼리던 병사들도 조사 주체가 사단 헌병대가 아닌 특전사 감찰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막혀있던 둑이 터져버린 것과 같았다. 한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철민 상사가 자신의 가정 형편을 비웃으며 모욕했던 일을 증언했다. 또 다른 병사는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꾀병으로 몰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김민준 이병에게 가해졌던 것과 유사한 혹은 그보다 더한 가혹 행위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박철민 상사는 상습적인 약자 포식자였다. 그의 괴롭힘은 단순히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포장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의 연속이었다. 감찰팀 요원들은 모든 증언을 렁징하게 기록하고 녹취했다. 증거는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이지은 역시 강민혁 소령 앞에서 공식적인 진술을 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군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최초 목격 시 상사 박철민은 이병 김민준에게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언어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상사가 자신에게 저지른 행위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것이 각각 어떤 군형법 조항에 위배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본관을 민간인으로 오인하고 저지른 신체적 위협은 군형법 제60조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며 간첩 혐의를 조작하여 위협한 행위는 제59조 직권남용 및 가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듣던 강민혁 소령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역시 화이트 타이거다웠다. 흥분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오직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상대의 죄목을 완벽하게 구성해냈다. 이로써 박철민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진술을 마친 지은에게 강소령이 보고했다. 대위님. 참고로 사단장 김정수 대령은 방금부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지휘 책임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은 이미 최고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민준 이병의 진술 차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모가 조용히 앉아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감찰 장교의 질문에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의 치유 과정의 첫 단계였다. 억눌려 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더 이상 피해자로 숨지 않고 정의를 위한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의 진술은
박철민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증거가 되었다. 몇 시간에 걸친 초기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면회실의 CCTV 영상, 수많은 병사들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박철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 소령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이지은에게 최종 보고했다. 대위님, 보고드립니다. 피의자 박철민 상사에 대한 혐의는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군 검찰 기소, 시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의의 칼날은 이미 뽑혔다. 그리고 그 칼은 지체 없이 가장 정확하고 깊게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 박철민 상사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구사단 영창의 비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상사 계급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건 꿈이야. 이건 분명 악몽일 거야.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수갑 자국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독방의 냉기가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후회, 그리고 원망으로 들끓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그 여자의 탓으로 돌렸다. 그 미친 여자가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릴 작정이었어. 그래, 모든 게 그 여자의 계략이야. 그는 이를 갈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다가 원망의 화살은 김민준 이병에게로 향했다. 그 재수 없는 놈만 아니었어도 부모도 없는 고아 놈이 감히 나를. 그는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손등에 느껴지는 아픔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감방벽에 부딪혔다. 흩어졌다. 그는 간수에게 소리치며 마지막 남은 권위를 부려보려 했다. 이봐나 박상사야, 너희 부대 주임원 사랑 내가 동기인 거 몰라. 당장 문 열어. 하지만 철문 너머의 젊은 간수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권력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철문이 굳은 소리를 내며 열리고 두 명의 헌병이 들어왔다. 박철민 상사, 조사실로 이동한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 상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단 헌병대 조사실이 아니었다. 특전사 감찰팀이 임시로 마련한 특별 조사실이었다. 방 안에는 강민혁 소령과 다른 감찰 장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노트북과 함께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앉아. 강소령의 낮은 목소리에 박 상사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강소령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부터 피의자 박철민 상사에 대한 신문을 시작한다. 먼저 어제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묻겠다. CCTV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지. 강소령이 노트북을 돌리자 화면에는 어제 면회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이 김민준 이병을 겁박하는 모습, 이지은 대위를 밀치고 위협하는 모습, 그리고 간첩으로 몰아가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강소령은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건 자네 부대원 37명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다.
지난 6개월간 자네가 김민준 이병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에게 저지른 가혹 행위와 언어폭력에 대한 증언들이지. 한번 읽어보겠나. 박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넘겼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되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조차 못하는 사소한 괴롭힘까지 모두 증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오해. 강소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 상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고 칫솔로 변기를 닦게 하고 다친 병사를 꾀병으로 몰아 치료를 막은 것이 군기를 잡기 위한 행동이었단 말인가. 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상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박철민 상사,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건드렸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 그는 박 상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어제 미친 여자, 간첩이라고 모욕했던 이지은 대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주지. 강소령의 입에서 이지은 대위의 양력이 흘러나왔다. 육사 수석 졸업, 특전사 여군 최초 팀장, 해외 분쟁 지역 파병 경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든 한마디. 이지은 대위는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처했던 미군 그린벨의 팀을 단신으로 구출한 공로로 대한민국 군인 최초로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다. 당신이 여자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손으로 당신 같은 군인 수백, 수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란 말이다. 은성무공훈장. 박 상사의 뇌가 정지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전쟁 영웅. 자신이 감히 그런 존재에게, 그런 신화적인 인물에게 멱살을 잡고 간첩으로 몰았던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오만함과 분노, 자기 연민의 껍질이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벌거벗은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기 시작했다. 추악한 권력자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강민혁 소령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신문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사실에서 나온 강소령에게 부관이 물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소령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짧게 대답했다. 이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더군. 사건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박철민 상사가 있던 제구보병사단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부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전의 공포와 억압이 깃든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낮고 부패한 것이 도련해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전에 변화를 향한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특수전 사령부 감찰팀의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했다. 그들은 단 며칠 만에 박철민 상사의 지난 수년간의 비위 행위를 모두 파헤쳤다. 그의 죄목 리스트는 끝도 없이 길어졌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및 협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상관 모욕까지
이지은 대위는 휴가가 끝나기 전날 강민혁 소령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 강 소령은 군용 트렁크 하나를 통째로 채울 정도의 방대한 조사 자료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보고 드립니다. 대위님, 피의자 박철민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론은 지은이 짧게 물었다. 군 검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감찰실의 권고 형량은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불명예 전역입니다. 그를 따르며 가혹 행위에 동조했던 병사 2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징역 5년과 불명예, 전역. 그것은 한 직업 군인의 인생이 완벽하게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는 선고였다. 박철민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을 박탈당한 채 사회로부터 격리될 운명에 처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고 있었다. 강소령은 덧붙여 보고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되었던 김정수 대령은 보직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직으로 전출될 것이며 사실상 진급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임 사단장으로는 특전사 출신의 강골 지휘관이 내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지은이 바랐던 결과였다. 단순히 한 명의 악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 악인이 자라날 수 있었던 부패한 토양 자체를 갈아엎는 것. 리더 한 사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부대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모든 보고를 받은 지은은 부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조카 민준을 만나기 위해 다시 구사단을 찾았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부대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고 조심스럽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면회실에서 만난 김민주는 더 이상 예전의 그늘진 모습이 아니었다. 겁에 질려 떨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바닥만 보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모를 보자 환한 얼굴로 달려와 깎듯이 경례했다. 그 경례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모 와주셨네요. 그래, 민준아. 이제 괜찮은 거지. 부대 분위기는 좀 어떻고?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모. 정말 괜찮아요. 박상사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오히려 전보다 더 전우애가 생긴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병사들이 은밀하게 민준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했다. 모두가 두려워 외면했던 부조리에 맞서준 용기에 대한 감사였다. 어느새 민준은 부대 내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 조용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지은은 그런 조카의 모습이 대견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민준아,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내는 데서 나오는 거지. 너는 이미 누구보다 강한 군인이다. 그녀는 조카에게 남은 군 생활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마치라고 조언했다. 오늘의 이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두려움을 이겨낸 경험이야말로 군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제 그녀가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이모를 배웅하며 부대 정문까지 따라 나왔다. 그는 지은이 차에 오르기 직전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이모.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이지은은 그런 조카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경례를 받고 차에 올랐다. 차가 서서히 움직여 부대를 빠져나갔다.
민주는 이모가 탄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생활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거나 무겁지 않았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육군 고등군사법원의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오늘 상사 박철민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정 방청석 한쪽에는 김민준 이병과 그의 동료 몇몇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박철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거만함과 폭력성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구속 수사와 재판 과정은 그의 영혼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닌 심판을 기다리는 한 마리의 초라한 짐승에 불과했다. 재판장이 입을 열자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논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냉정했다. 그는 박철민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명확한 증거와 함께 열거해 나갔다. 피고인 박철민은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휘하 병사인 김민준 이병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군 검사는 면회실 CCTV 영상과 수십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박철민 본인의 자백이 담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제재하려던 현역 장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녀를 간첩으로 모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군기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오 범죄이며 군복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전우애라는 신성한 가치를 짓밟은 반군대적 행위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박철민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군 검사의 논고가 끝나고 김민준 이병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재판관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진실을 말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젊은이가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 재판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었다. 저는 단지 평범하게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변론과 증언이 끝나고 마침내 최후 선고의 시간이 왔다.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피고인 석의 박철민에게 향했다. 피고인 박철민, 주문을 선고한다. 박철민의 고개가 기계처럼 들렸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공포의 빛이 어렸다.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습적으로 부하에게 가혹 행위를 가했으며 상관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민 상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징역 7년. 그 단어가 박철민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의 선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군인사법 제40조에 의거 피고인을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이상 파시구아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며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불명예 전역. 그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부정당하고 모든 명예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박철민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왔다. 그를 따랐던 2명의 병사 역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헌병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박철민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이제 상사가 아닌 그저 중범죄자일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김민주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련함도 기쁨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민주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그의 과거는 이제 법정 안에 남겨졌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과 하나의 부대가 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박철민이라는 악성 종양이 도련해진 제구보병 사단에는 건강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김민준 이병은 이제 김민준 상병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신병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 들어온 후임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선임 병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생활관에서 한 선임이 갓 자대에 배치받은 신병의 동작이 굼뜨다며 윽박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박철민이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민준 상병이 조용히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김일병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는 위협하는 선임에게는 단호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겁에 질린 후임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갔다. 그의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에 생활관의 험악했던 분위기는 금세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폭력이 아닌 소통으로, 억압이 아닌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스스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가 군 생활에서 찾은 자신만의 사명이었다. 구사단에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던 방문객이 사실은 나라를 구한 707의 전설적인 여전사였고 부패한 간부를 단칼에 심판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부조리를 저지르려는 간부들에게는 서늘한 경고가 되었고 힘없는 병사들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한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지은 대위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미래의 화이트 타이거들을 키워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특전사 여군 후보생들의 훈련 교관이 되어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군인 정신을 전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혹독했지만 공정했다. 그녀는 후보생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지키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지만 그 본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마친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낯익은 조카의 글씨체였다. 그는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편지의 내용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모를 향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모, 저 민준이에요. 드디어 저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끔찍한 시간도 있었지만 이모 덕분에 저는 도망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은 제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모. 오셰가 지은은 편지를 읽고 창밖으로 펼쳐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조국의 영토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바로 저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지키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자 그녀의 존재의 가치였다. 전설은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한 미술대학 캔버스 앞에서 밝게 웃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온 김민준이었다. 그의 캔버스에는 역동적인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지고 있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향해 포효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백호바고였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여성 군인이 보여준 압도적인 힘,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통쾌한 심판.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감동은 단순히 악인을 처벌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짓밟는 힘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주인공 이지은 대위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